있었고 이번에 저자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저자 인터뷰의 주인공은 역사소설 고변을 내신 소설가 최학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50년에 경북 경산에서 출생하시고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중인 1973년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 단편 폐광으로 당선하셨어요. 예. 그리고 79년도엔 또 한국일보사 장편 소설 공모에 홍경래 난을 다룬 역사소설 서북풍으로 당선하셨고요. 예. 당선 벌써 2번이시고 81년부터는 2015년까지 대전 우성대 교수로 지내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중국 남경 효장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중 백주문화교류협회장으로 중국과 문화교류 활동하고 계십니다. 허, 대단하세요. 별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문장으로 이제 데뷔도 빠르셨고 화려하게 데뷔하셨는데 교수도 일찍 되셨어요. 예, 좀 빨랐던 편입니다, 모든 것이. 그 교수 31살에 되셔가지고 교수 정년퇴직하시고 한 34년을 계셨네요. 예. 이야, 정말 대단한 경력이신데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데뷔하셨지 않습니까? 대학 3학년 때 갔습니다. 예. 폐광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저 일제시대 때 어느 시골에 코발트를 캐려고 만들었던 광산이 있었는데 그게 해방 후에 당연히 폐광이 됐겠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폐광을 어떤 식으로 상징화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3살 때 쓰신 거잖아요. 만으로 이제 22살. 지금 보셔도 잘 쓰셨나요? 아니요. 벌써 한 50년 넘은 가까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부끄럽죠. 그 다음의 작품이 이제 홍경래 난을 쓰신 작품이에요. 그건 이제 28살, 29살 때 쓰신 작품인데 서북풍. 이건 어떤 작품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신춘문예 같은 데 당선이 되고 나면은 젊은 작가들이 약간 착각에 빠져요. 그다음부터는 바로 사방에서 원고 써달라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저도 나와보니까 어디서 뭐 실어주는 데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작품을 들고 가면은 캐비넷에 넣고 1, 2년 묵히는 것도 애사하고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되고 붓을 끄는 작가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마침 어느 모 신문사에서 공개 경쟁도 장편으로 한다 그러길래 다 공개 경쟁에는 또 뭐 내가 운이 좋은 것 같아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보통 일단 아까 그 뒷얘기는 모르지만 당선되면 하여간 시끄럽잖아요. 막 박적지껄하고. 근데 어떠셨어요? 당선되시니까. 그래요. 요 서북풍이라는 작품이 일간지에 당선되고는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도. 이 당시에 이 신문사가 내걸었던 원고료가 우리나라에서 사상 초유였어요. 제가 그걸로 화곡동에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상금이요? 상금이 컸어요. 제 집사람이 작가 부인 된 걸 제일 다행으로 여겼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야,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또 묵직한 역사 소설을 내셨어요. 제목은 고변이에요. 이 고변 뜻하고 그 사연을 좀 적어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그냥 변고를 알린다란 뜻이 고변인데 제 소설에서는 약간 더 축소시키면은 누구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요것을 대고의 왕한테 알리는 것이 바로 고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파발이란 게 있어가지고 말을 달리고 하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래 이때는 파발도 없었어요. 그래요? 없어요. 여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제일 먼저 이 고변이 대궐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때는 지방 관리들이 직접 달리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제일 믿을 만한 자기 아들을 시키든가. 여기 한 2사람은 자기 아들을 달려보내요. 이 정도로 왜 이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의 이제 제목이 고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북풍이란 소설이 매일매일 일간지에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80년부터 81년까지인데
5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한번 만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종로에 있는 한 찻집에서 이제 만났는데 예. 저도 그분의 성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제가 역사 논문들을 좀 읽다가 보니까 익숙한 성함이었어요. 예. 중앙대 사학과에 김용덕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벌써 이제 타계하신 지도 오래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왜 저를 부르시는가 해서 그때 이제 저는 겨우 30살짜리 소설가인데 예. 그래서 만나 뵀더니 기축곡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자기가 아무리 논문을 많이 쓰고 하더라도 이걸 읽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학자들만. 예. 예. 그래서 반향이 별로다. 그런데 문학은 소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역사 소설가는 역사 연구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이걸 소설화할 수 없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저는 그전부터 이 기축곡사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예. 그리고 또 그날 그 교수님이 저를 하도 부추겨 주시는 바람에 예.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쓰고 제가 정년할 때까지도 못 쓰고 있다가 예. 제가 정년 퇴직한 후에 야 이러다가는 영원한 비조로 남겠다 싶어갖고 예. 이제 한번 써보기로 했죠. 그래서 한 3년 걸려서 탈고는 했습니다. 아니 김용덕 교수님이 재촉은 하지 않으시던가요? 왜요? 한 5년에 한 번씩을 저를 찾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또 만나갖고 뵙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저는 또 함부로 못 서겠습디다 하고 이렇게 또 핑계 대고 이렇게 미뤘죠. 근데 80년대면은 이제 그 정치사회적 격동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때가 겪어본 세대들은 다 압니다만은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한참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는 광주 항쟁이 있어갖고 군부가 권력을 차지하고 뭐 이런 때죠. 그런데 그 직전이었으니까 그때 우리 대부분 지식인들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민주주의는커녕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그날 차 마시면서도 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기축곡사 이야기가 그 80년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역사적 진실들은 현재에 다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하고도 어린 저하고도 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곤 하셨지요. 그러시군요. 아까 이제 고변이라는 얘기를 제목은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변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린다 그런 얘기셨고 그런데 기축곡사가 지금 뭔가 잘 모르겠어요. 기축곡사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기축년이 1598년 아니다. 1589년. 1589년입니다. 기축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죠. 선조 22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당파가 생긴 것이 동인 서인이 생긴 지 아직 1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당들이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던 때인데 그 전까지는 동인들 시대였어요. 퇴계 선생 그 제자들 뻘로 해가지고 동인들 시대였는데 서인들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율곡이가 등장하면서 서인들이 득세를 해요. 이제 권력의 중앙부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 동인들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그때 치열한 당쟁이 일어납니다. 이율곡의 처신 문제를 두고 동서가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율곡 선생이 죽어버려요. 세상을 떠나버리자마자 서인들이 한꺼번에 몰락해버려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동인들이 이 기회에 서인들이 재개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다스리자라는 거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서인들은 여기서 이제 죽으면 우린 끝이다.
반전을 꾀해야 된다. 이러던 때입니다. 예. 그때 서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철이요. 그다음에 성혼 예.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예. 율곡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리고 동인의 우두머리는 바로 유성룡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송익필이라고 하는 예.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이율곡, 정철 이런 분들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원래 양반집이 아니지만 원래 윗계로 또 올라가면은 천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요? 예. 자기 아버지가 뭐 역적을 꾸민 걸 고발해가지고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송익필에 대해 가지고. 자, 이제 송익필을 보호해줄 율곡도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유성룡 쪽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송익필까지 제거해야 된다. 정철까지 완전히 못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여기서 결국 송익필은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송씨 집안의 일가들 70여인이 전부 안시의 노예로 다시 환원시켜요. 그런데 가면 끝장이니까 다 뿔뿔이 도망을 쳐요. 그런데 송익필은 도망을 치면서 대부분 어디에 숨느냐 하면은 정철의 집에, 아니면은 논산의 사계 김장생의 집에 이렇게 숨어줘요. 그러면 서인들이 그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이 송익필 선생은 조선의 제갈공명이다라는 이름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요새 기획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신통방통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찬스를 기다립니다. 동인들을 꺾을. 그래서 조선 봉건 시대에서 한 세력을 꺾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영모입니다. 영모죠. 쿠데타설을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켓을 하나 정하는데 정여립이란 인물이 나타납니다. 정여립은 이 율곡의 제자이었다가 율곡이 죽자 배반해버리고 동인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여립을 타켓으로 해갖고 이놈이 고향에 내려가서 영모를 꾸미고 있다. 이걸 만들어내는 전체 기획을 송익필이 갑니다. 그 후원자는 송강정철이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정여립한테 보내가지고 부추겨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니까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립은 거기에 넘어간 적도 있고 또 버틴 적도 있고 이러다가 했는데 결국 고변이 올라가면서 여립 일당은 전부 역적죄로 삼족이 멸해지고 그를 옹호했던 동인 인사들 1000여 명이 귀양을 가거나 처벌을 당하는 그 희대적 사건이 기축옥사죠. 근데 그때 유성룡은 살아남았네요. 유성룡은 정여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성룡은 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퇴계 문인들을 지키는 거. 그래서 항상 저쪽에 전라도 쪽에 학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정여립이 몇 번 찾아가서 유성룡을 만나갖고 지원을 부탁했는데도 내적 관계 그 때문이었어요. 그럼 미리 알아봤네요. 미리 알아봤죠. 위험하다라는 걸. 잘못하면 걸려든다라는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지식인 1000명이 죽었다면 지금 인구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됐는데요.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다 유배당하고 죽은 자들이 한 200여 명이고 나머지 800여 명이 신분이 바뀌거나 귀향을 살거나 노역을 하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정여립은 영모를 꾸몄나요? 자, 이것이 지금 문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전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학계를 떠나가지고 과거에서도 서인들은 정여립이 역적을 꾸몄다라고 주장하고 동인들은 조작이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근대 역사에 와가지고도 또 근대 역사학자들도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예. 한쪽은 꾸민 거다. 예. 한쪽은 아니다. 예. 정예립이 진짜 하려고 했다. 예. 저는 그럼 저보고 묻는다면은 그때 김영덕 교수님이 모든 학문 처음으로 근대 학문 쪽으로 이 조작서를 꺼내서 논문화시킨 분이 김영덕 교수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날 김영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여립이 진짜 반역을 할 의도도 좀 있었다. 그래서 반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타임이 못 잡았어요. 기회는 못 잡았는데 의지는 있었다는 거죠. 의지는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송익 PD가 앞질러 갖고 예. 그걸 파악하고는 고변을 해버린 거죠. 사실 뭐 시기상으로 보면은 임난 전후기 때문에 예. 중국이나 일본이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예. 정여립이가 기회를 한 2, 3년 앞으로 예. 두고 있었는데 예. 임진왜란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건 발각이 돼버렸고. 예. 그래서 실패한 걸로 보고 있는데. 예. 저도 뭐 정여립이 그렇게 적극적인 예. 반역의 꿈은 가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도 하여간 실마리가 있었으니까 걸려 들어간 거겠죠. 걸려들었어요. 예. 이 사건 당시 조선 사회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왔을 것 같은데 예컨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기묘사화, 얼사사화, 뭐 갑자사화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이것은 사화라는 이름이 안 붙느냐 예. 이렇게 붙는데요. 사화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예. 정여립이가 죄가 없었다라고 거의 후대에 예. 신원이 돼야 됩니다. 억울함이 풀려져 가지고 예. 이제 너 죄 없다. 예. 200년 후건 300년 후에라도 예. 그러면 이게 기축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건 기축옥사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풀려 있는 거예요. 정여립은 역적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족보에서도 다 파내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화가 아닌 까닭 이제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첫째 그 다음에 제일 큰 피해가 어디냐면 전라도 예. 살인들이 두 파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남명 조식을 따르는 예. 선비들이 대부분 정여립 계열입니다. 거긴 진주 쪽 아닌가요? 거기는 우린 진주 쪽을 경상우도라고 하는데 예. 경상우도의 유림들하고 예. 전라도 유림들이 전부 남명파들입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강 정철이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그렇죠. 그 아버지 귀양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 지금 무등산 밑에서 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집안이라다고 터를 잡고 보니까 거기서 100리도 안 되는 거리에 그 라이벌 선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정철을 우습게 봤어요. 너희 집안은 원래 학문하는 집안도 아니고 딸내들 궁궐에 넣어가지고 권세진 집안인데 뭘 그러냐고 집안 쪽에 인사도 안 했어요. 이 원한들이 남아가지고 정철이 그쪽 호남 유림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라도 유림이 두 쪽 나게 된 전적인 책임이 정철한테 있다라는 거. 그 후로 또 전라도 쪽 유림들 쪽에서 그쪽을 가리켜서 반역향이다 뭐 이런 억울한 낙인이 떨어지기도 했고. 기축옥사가 있기 전에는요 서울에서 당연히 진사생원이 제일 많이 배출됐고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은 전주였어요. 그래요? 예. 수적으로 사고가 있어 그랬나? 전주 사고. 그만큼 학문을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 시험의 기회도 공평했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전국 랭킹을 정해보니까 전주가 10위권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요? 예. 그만큼 벌써 중앙정부에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배되거나 그렇죠. 지위에 떨어지고. 너희들은 그쪽에서 반역을 꾸면 동네다 이래가지고 이런 피해가 제일 크죠. 아니 송익필은 어떻게 됐나요? 복권됐나요? 아니죠.
참 송이필은 나중에 복권됩니다. 이제 정말 그 신통방통한 사람이네요. 제갈공명이나 봉추 같은 사람이네요. 송이필은 다 그 시효도 다시 물려받고 해갖고 지금 무덤도 건사하게 돼가 있고 거기 추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성룡하고 관계는 잘 되고요. 유성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온건주의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다 크게 싸우지 말자 하는 그 온건주의로서 그 보신을 하면서 자기 문중과 학인들을 지켜나간 그런 또 지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역사책이 아니고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하고 허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을지 궁금한데 100%라면 좀 어느 정도 섞여 있을까요? 큰 줄기는 80% 이상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20% 저는 소설적 상상력, 쉽게 말해서 허구 그걸로 꾸며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저 정혜립이 나쁘답니까, 좋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아니면은 검사 입장에서? 전혀 변호도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작가적 입장입니다. 즉 뭐냐면은 제 소설에서 정예립은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 20명이 넘는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묵직한 소설 무려 814쪽짜리인데 상하권도 안 내시고 그냥 한 권에 단칸에 읽으셔라 이런 의미였겠죠? 바로 거기답니다. 제가 선생님 골라주신 몇 곳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혜립이 높이 칼을 쳐드는 걸 보고 정각은 눈을 감았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뿐이었다.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도 이내 북소리, 바람소리에 묻혀버렸다. 눈을 떴다. 서너 걸음 떨어진 자리에 변범이 엎어져 있었다. 목줄기에서 선열이 솟구쳤다. 정가가! 등을 보인 채 여립이 불렀다. 그는 앞산을 능시하고 있었다. 내가 앞서 뛰쳐갈 테니 곧장 쫓아와야 한다. 관군이 닥치기 전에 송치돼 저놈의 말을 뺏어 타고 내달려야 한다. 예, 어른이 가신다라면 지옥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정각이 대답했다. 정말 그 마음뿐이었다. 여립이 다시 칼을 높이 쳐들었다. 한 줄기 예리한 바람소리인가 했다. 툭! 절벽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보다 했다. 뜻밖의 여립이 무릎을 꿇으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토담 무너지듯 앞으로 꼬꾸라졌다. 뭔가 좀 싸늘한 기분이 느껴지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쉽게 말해서 크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여기가요? 정여립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안도에서 대궐의 고변이 이른 다음에 자, 그래서 선조 임금은 정예립을 체포하라고 선정관 금부도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정예립은 도주를 해요. 그때 어디 있었느냐면 지금 우리 금산사 모악산 그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넘어갖고 진안 쪽으로 달아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거 이 사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여립은 어떻게 죽었는가 이거였어요. 하나는 자결설, 하나는 타살설입니다. 서인들은 음모론을 주장한 서인들은 당연히 정여립이 자기의 아들과 부하를 죽이고 땅에다가 칼을 꽂고는 스스로 목을 끊고 황소처럼 울며 죽었다. 이렇게 비장하게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동인들은 이거는 음모라는 걸 했으니까 자 정여립이가 전주에서 붙잡혀 갖고 서울에 올라오면은 음모한 게 탄로가 나버려요. 나 그런 적 없다고 자꾸 하면은 조사에도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송익필과 정철은 미리 고변을 시켜놓고 정여립이가 서울에 못 가도록 없애야 되겠죠. 정글 없애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안 현감이 제자입니다.
송익필이 제자이기도 목을 쳐라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양쪽의 기록들의 뭐 이야기들만 수십 편들을 읽으면서 논문들을 읽으면서 예.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송취대가 누구냐 하면은 예. 송익필의 서자입니다. 예. 송익필이가 직접 시키는 걸로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완전히 꾸민 것도 아니고 예. 실록과 모든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까 송익필의 아들을 찾아낸 게 예.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귀한 정보 예. 발견이었어요. 송익필한테 취대라는 서자가 있었고 예. 그가 남원에 살았다라는 사실. 예. 남원이 어딥니까? 바로 진안 옆입니다. 그렇네요. 여립이랑 콧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송익필이가 자기 서자를 정여립에 거기 대동계에다 심었구나. 읽어 넣으려고. 어쩌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맞춰보니까 얘기가 다 설명이 되죠. 예. 소위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그런 소설이 되버렸네요. 예. 자, 그 다음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장면 더 듣겠습니다. 방금 퇴거를 하여 관대를 벗던 참이었다. 때 아니게 밖에서 나는 왁자한 소리에 유성룡이 하던 짓을 멈췄다. 대감, 배초가 내렸습니다. 속히 입궐하셔야 되겠습니다. 큼직한 목소리가 밖에서 울렸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배초라니. 요대를 든 채 유성룡이 마루로 나섰다. 너댓 명의 집안 종들이 둘러싼 가운데 승종원 앵내려 보내는 산에 둘이 서 있었다. 한 사내가 성룡을 보곤 대돌째로 올라와서 목패를 바쳤다. 명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분명 패초였다. 용무가 있어서 임금이 신하를 찾는 경우 낮에는 승종원에 명을 내려 관원의 입시를 명하지만 다급한 일이 있거나 밤중에는 급히 대면할 일이 있을 때는 패초로 불러들였다. 패초를 받은 신하는 여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지정된 시간까지 입시하지 않으면 중보를 받게 돼 있었다. 초원을 타고 궐로 달렸다. 예,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바로 1589년 10월 2일 해가 지고 난 이후의 고무렵입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평안도 선천에서 패초가 고변 말을 탄 자가 달려와가지고 대궐에 당도해가지고 임금이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것이 벌써 그때 조정 대신들은 다 퇴근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퇴관한 거죠. 이제. 패초를 내려갖고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새 같으면 뭐 서로가 차를 몰고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식으로 지금 그 가마들이 지금 경복궁 그 영추문 쪽에 막 복잡하게 밀려듭니다. 그럼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회의가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그러면? 집은 제가 서울이고. 아까. 연산 쪽은 어딘가요, 그럼 연산? 제가 아까 30년 넘게 대학에 있었는데. 대학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 연고가 아까워가지고. 연산은 지금 논산시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은 원래 고향은 경북 경산이시니까 동인이 가까우신데, 서인 쪽으로 사신 거네요. 동서를 다 경험해봐야. 동서를 다 경험하셔서. 그래야 제가 공평한 입장에서 이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성룡도 이해하시지만은 또 정의립 쪽의 삶도 이해하시고, 송익필도 이해하시고. 제가 뭐 안동 쪽에 이제 남인 집안이었으니까 제가 무슨 소설을 쓰면은 너는 남인 쪽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은 완전히 그 논산이 어디냐 하면은 그 노론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 김장성 선생님이시죠. 광산 김씨의 본고지예요. 제가 하는 거처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림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아까 남인 얘기하시면은 남인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정조 암살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게 쑥 저희가 듣게 되는데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16세기에 있었는데
당파도 겪고 이렇게 사화도 겪고 임난까지 겪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예.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너희들은 옳은 일만 해라. 예. 진실만 발견해라. 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 예. 네 몸부터 깨끗이 닦아라. 예. 이렇게 10년, 20년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로 날리는 자들이 예. 권력을 잡고 다스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만든 전체 사회의 꼴은 뭐냐 이거였어요. 예. 서로가 억울하게 죄를 걸어서 죽여버리고 전쟁까지 불러왔어요. 예. 저는 이걸 보니까 결국은 모두 그 인간의 탐욕을 이길 만한 수도도 학문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회한까지 듭디다. 예. 그 수신제가 치국인데 예. 이 사람들 다 자기 걸 마쳤다 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싸울 때 보면은요 완전한 진영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딴 당의 말은 절대 귀도 안 기울여요. 옳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옳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 율곡도 마찬가지였고 유성룡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서로가 둘이 나무라는 기록들이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합쳤으면은 임난도 그렇게 먹지 않았을 네. 텐데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배웠니? 예. 이러려고 이렇게 배웠느냐? 하는데 하는 말은 똑같은데 둘이가 한 편이 아니에요. 참 네.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이 예. 모든 그 수도력까지 이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회한이 듭디다. 예. 저 추천하고 싶은 대목은 이 작품에서 어디 있으실까요? 힌트를 주시면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 거기 유명하고 주실 테니까. 예. 거기 앞에 부분을 읽어부터는 좀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예. 처음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저 뒤에 예. 소제목에 고변자가 있습니다. 전체 타일들도 고변이고 예. 중간에 소제명이 고변이 있는데 예. 고변부터 읽으면은 아주 속도가 빨리 나가면서 예. 사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저 준비 중인 작품이 또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소설 준비는 아니고 따로 제가 하는 그 과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중국 백주를 예.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참 소개하는 건데 예. 그거 지금 10년 전에도 책 한 권 냈는데 지금 마지막 책 하나 내고 백주의 공부는 그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저자 인터뷰는 1589년 기초곡설 소재란 역사소설 고변을 쓰신 소설가 최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